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2의 두 번째 시간, 바로 5강을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생소한 부분들을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강의면 피드백을 좀 받을 텐데요. 막 끄덕끄덕 하는 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눈빛도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풀면서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복습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익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단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에는 다 더 단계가 좀 넓게 있는데 그 5가지의 단계로 나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사진을 나타내야 될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과, 도식화를 하는데 누구 관점, 고객 관점, 그리고 도식화를 하는데 현장과 후방 접점의 직원 행위를 도식화하고, 세 번째가 내부 지원 활동에 대한 도식화. 이렇게 3단계의 도식화가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고객의 행동 단계마다 서비스의 물리적인 증거를 추가하는 총 5가지의 단계로 청사진을 작성한다라고 여러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비스 업무 표준화 3가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가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이제 문제에 나온다고요. 자동화된 기술적인 환경, 그리고 업무 표준화, 그리고 기술 환경과 표준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 업무를 표준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총 이렇게 6단계까지 나눕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단계 문제를 정하고요. 2단계 흐름도를 그려야 됩니다. 3단계가 결과를 평가하고, 4단계가 현행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출해내서 결국에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프로세스의 개선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계들이 1단계, 5단계, 1단계, 7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자, 무엇을 만들기 위한 단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나중에 덜 헷갈립니다. 벌써 2가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청사진을 만드는 5단계가 있고, 서비스 개선하기 위한 6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걸 위한 단계인지를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개선 과정, 그리고 개선을 위한 도구, 재설계, 이렇게 3꼭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개선 과정 6단계, 개선을 위한 도구 4개, 왜 재설계를 하는지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건 복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중 PC본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개선을 위한 도구 4가지를 여러분께 책을 좀 보시고 오십시오 라고 큰 그림만 하고, 그 세세하게 PC본 다이어그램이 뭔지, 그리고 플로우 차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좀 볼게요. PC본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골라라. 자, 미국의 러브락에 의해 고안된 개선 도구 아니죠. 러브락은 다른 분류 나타냈던 거요. 이거는 일본 사람에 의해서, 일본 그 품질 전문가 카오루 이시가와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요. 자, 답이 이 부분인데, 이번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고안된 플로우 차트다. 이거 플로우 차트가 아니라 그 PC본 다이어그램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 도표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PC본 다이어그램은 플로우 차트가 아니라 바로 뭐지? 인과관계 차트다.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인과관계 도표라기보다는, 여기 틀렸죠. 서비스 청사진의 일존이다. 인과관계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까지 틀렸고요. 이름과 같이 물고기의 뼈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물고기 뼈 도표라고도 불린다. 4번은 PC본 다이어그램의 설명이 맞습니다. 5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차트로, 문제를 꼬리에 두고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문제를 어디에 두고? 머리에 두고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PC본 다이어그램을 여러분께서 읽어왔다라는 그 기본 가정 아래 문제를 좀 보시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서비스 개선 프로시저 개선 도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C본 다이어그램은 인과관계 도표라고 부르고, 문제는 어디에? 머리 위치에 두고 일본의 품질 전문가 이시가와에 의해서 개발됐다. 그게 바로 뭐죠? 자, PC본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마찬가지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 부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연구 개발, R&D 부분, 서비스 혁신 부분을 좀 볼 건데요. 매트릭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 매트릭스, 그리고 매트릭스의 영역별 과제, 설계 이렇게 두 꼭지를 같이 모아서 한 번의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R&D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뭐 R&D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를 연구하고 계속 개발해 나간다라고 해서 정의가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비스 분야로 가지고 왔을 때 서비스 R&D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뭔가 더 좋게 바꾸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제품 및 신공정을 개발하는데 대응해서 새로운 서비스 상품 개발과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의미한다. 자, 제품 혁신, 뭔가 R&D 연구센터, R&D 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서비스 R&D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해내고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R&D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좀 싫어하신 거 있죠. 신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10단계가 책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신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10단계인데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자, 알란의 신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10단계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좀 보시자고 이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전략 기획하고 아이디어 창출하고 창출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통합한 뒤에 경영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효과적인 교차 기능 팀 구성을 해서 서비스 프로세스와 서비스 팀 디자인을 하고 개별 훈련이 들어가고 서비스 테스트를 하고 시험 실행하고 시험 시장 조사하고 상업한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어떤 거 뭐 하기 위해서? 신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에 개별 훈련 들어가고, 그리고 경영 분석이 들어간다. 서비스 테스트를 한다. 요 각 꼭지마다 전체적으로 눈에 좀 딱 찍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뭔지. 알란의 신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10단계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눈에다가 딱 찰칵 찍어 놓으시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란은 누구지? 신서비스 개발하는 사람이구나. 프로세스가 10단계가 있구나. 그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전략 기획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 창출하고, 중간에 경영 분석이 들어가네. 팀을 또 구성하네. 개별 훈련을 시키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쭈르륵 보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혹시 나왔을 때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비스 혁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R&D, 서비스 R&D,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서비스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급진적인 서비스 혁신이 있고요. 향상적 서비스 혁신이 있고요. 점진적 서비스 혁신이 있고, 애드훅 서비스 혁신이 있고, 재결합 서비스 혁신이 있고, 표준화 서비스 혁신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책에 나옵니다. 책에 서비스 혁신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 표준화 서비스 혁신이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그 각 서비스 혁신의 내용과 예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죠? 보면 다 글자에서 보고 느껴지는 것처럼 급진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상적인 서비스 혁신은 지금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추가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진적인 서비스 혁신은 기존의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나 역량이 추가 혹은 축소되어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향상적 서비스랑 점진적 서비스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통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드훅 서비스라는 것이 바로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혁신은 애드훅 서비스 혁신이다. 그래서 지금 급진적 서비스부터 표준화 서비스 혁신까지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예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제가 같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화 어떻게 문제화시키고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를 좀 알아가셔야 되는 것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매트릭스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돼요.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매트릭스다. 왜
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냐? 그만큼 분류한다는 이유가 자체가 말씀드렸죠.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면서 그 차이점을 가진 공통점을 가진 부분에 어떻게 좀 더 맞춤형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만든다, 분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라는 슈메너라는 이름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이런 비슷한 그 분류표를 보여드리면서 뒷부분이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상호작용이 뭔지, 고객화 정도가 뭔지, 노동집약도가 뭔지 각각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객과의 접점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 높은 서비스 숍이라고 보면 돼요. 병원 서비스가 그렇죠. 아픈 사람들이 오는데 어디가 아픈지 다 달라요. 똑같이 감기로 왔는데 감기에 증상도 열이 날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뭔가 아프지만 아픈 그 종류가 너무너무 다르고요. 공공 서비스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와 반대로 서비스 공장의 개념으로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가 낮은 서비스 공장, 팩토리의 개념을 좀 보시면 공공 서비스, 운송 서비스, 유통 서비스, 항공 서비스 다 뭔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항공 서비스 가서 체크인하고 짐 보내고 들어가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표준화돼서 만들어져 있는 이 표준화에 우리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서비스 공장의 이 파트라고 하면 서비스 숍, 병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는 조금 다 다르죠. 내가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기준이 노동집약도로 넘어오면 노동집약도가 낮은 서비스가 있고 높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높은 부분은 대량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고 낮은 부분은 서비스 공장과 서비스 숍으로 나누는데 그만큼 여기 낮은 부분보다 높은 부분이 훨씬 더 그 인건비나 그리고 그 인력이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집중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높은 부분 좀 보겠습니다.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교육 서비스, 공공 서비스 그렇지만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를 보면 전문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표준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각 네 분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비스 공장, 서비스 숍, 대량 서비스, 전문 서비스 네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도 낮고 노동 집약도도 낮은 정도의 서비스 공장은 어떠한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책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냐? 노동 집약도가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누구에게?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이다. 항공사, 화물트럭, 그리고 호텔, 휴양시설 등이 바로 여기 서비스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서비스다라고 매트릭스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항공사와 화물트럭, 호텔, 휴양시설 등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서비스 공장과 서비스 숍, 대량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각 4분면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특징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을게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꼼꼼하게 보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때는 일반적인 접근과 그리고 일반적인 접근법이 있는데요. 생산 라인 방식이 있고요. 공동 생산자로서의 고객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의미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PPT로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표준화, 분업, 서비스 인력의 기술 대체 그런 부분들은 생산 라인 방식을 좀 개선시켜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공동 생산자로서의 고객에서 보면 셀프 서비스 시키고 서비스 수요 평준화시키고 고객 접촉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가지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생산 라인 방식이 있고 공동 생산자로서의 고객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꼭지로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제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부분이 두 가지예요. 바로 서비스 혁신 파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서비스 품질의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서비스가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특징, 제가 파트 1 서비스 산업 개론하면서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품질? 어떤 게 좋지? 질이 좋다 낮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개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좀 보시면 자, 이렇게 복잡한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지 않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저 부분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별표 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보실 거예요. 객관적, 획일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느끼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의해 인식되고 판단되는 주관적인 평가가 바로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는 거랍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하면 좋아. 8번부터 뭐 9번까지 하면 나빠. 이런 식으로 규정되고 해결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평가 과정이 서비스를 받는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를 잘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산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고객 지향적 개념이라는 사실과 기대, 지각, 만족가에 관련하여서 해석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너무 어렵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서비스 품질에서 하나라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게 이 개념이거든요. 재구매와 관련해서 구매 전에 미리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품질보다는 제품 구매나 소비 과정에서 평가하는 경험적인 품질, 신념적 품질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매 전에 그 제품은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제품을 구입하고 그 마지막 단계까지 굉장히 전 과정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굉장히 어렵죠. 저 사람 태도 좋다 나쁘다가 뭐 10이면 9은 좋은데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또 한 명이 나는 그런 거 좀 싫은 것 같아.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만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태도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구성 개념이다.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만족된 좋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이 돼 있는데 난 다르지 않았어. 원래부터 했던 대로 그대로 했는데 언제는 고객이 만족하고 어떨 때는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 미묘한 것이 바로 서비스 품질입니다. 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화시키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 다양한 서비스 품질을 고객은 1번부터 9번까지 이러한 포인트들에서 품질 괜찮은데? 품질 나쁜데? 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놔서 다행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뭔가 만족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아야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1번부터 볼게요. 고객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도. 뭔가를 원했을 때 원하는 걸 얼마나 빨리 제공해줘서 고객이 원하는 걸 만족시켜서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만족이 됐으면 서비스 품질이 좋다. 만족이 안 됐으면 서비스 품질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유형성, 무형성.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들 그리고 제공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에 따라서도 서비스 품질이 이해가 된다. 서비스 품질이 정해질 수 있다. 직원 고객과의 접촉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3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직원과 고객과의 접촉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게 어떤지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정해진다. 사람의 중요성 4번 여러분 별표 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게 서비스 경영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달달달달 외우고 인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줄을 치고 별표를 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관리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컨설턴트, 관리자급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도 내 밑에 있는 그 실제 사람들을 대응하는 그 맨 접점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역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으쌰으쌰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서 관리자로 성장한다 하면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서는 절대 사람을 대하는 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 갔을 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지, 내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여러분, 일을 하면서 재밌고 즐겁고 보람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만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돈을 내셔야지, 돈을 받고 다니기가 가능한가요?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거의 놀이동산이랑 같은 급인데 너희 돈을 왜 내가 내지 않고 받고 다니니? 그만큼 뭔가를 받아내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랬을 때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느끼는 성향이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급으로 성장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로 내가 다른 사람까지 관리하는 어떤 포지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사람을 대하는 거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파악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계속 공부를, 인식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차별성, 나랑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나한테 좀 해주는 게 있는지, 그리고 다른 서비스랑은 다르게 거기만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차별성 때문에도 서비스 품질이 결정이 되고요. 고객들이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고객 참여, 지속적인지 간헐적인지 상호작용하는 1번부터 9번까지의 각각 포인트들이 만족이 됐을 때 서비스 품질이 좋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서비스 품질을 나누는 꼭지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보셨고요. 자, 고객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9가지 특성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 품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과 내가 실제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인식하는 것이 합쳐져서 서비스 품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의 갭 차이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는 뭐 내가 다음에 또 사지 뭐 라고 인식되는 서비스 품질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소가 기대와 인식이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지각과 관련된 고객 지향적인 개념이다. 자, 파트 2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포인트, 키가, 만족시킬 수 있는 키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 지향적인 개념으로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말씀드렸고요. 서비스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다. 과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계속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매 전에 미리 평가할 수 있는 탐색적 품질보다는 제품 구매나 소비 과정에서 평가하는 경험적 품질의 특성이 더욱 강하다. 경험적 품질이 더욱 강하다라고 인지해주면 되고요. 기대와 수행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받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인식하는 그 사이의 갭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이 좋다 나쁘다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지각 제공받은 서비스 혹은 경험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믿음이다. 기대는 무엇이냐? 고객들의 욕구, 즉 고객이 서비스 기업이 나에게 이 정도는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기대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뭔지, 지각이 뭔지, 그 차이에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서비스 품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서비스 품질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보셨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 연구 개발에 있어 R&D의 정의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저희가 그 R&D가 무엇인지, 그 R&D의 개념을 서비스로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떤 것인지 좀 보셨는데, 이게 좀 기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빠르게 눈으로 좀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쭈루루루 읽어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답은 바로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냥 서비스 프로세스 연구 개발에 R&D라고 하면 5번을 그냥 머릿속에 더 외워서 보고 팍 바로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제품 및 신공정 개발에 대응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 상품 개발과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의미한다. 요거를 서비스 연구 개발의 R&D의 정의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셨을 때 바로 찾아내실 수 있도록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서비스 보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나 저런 개념 배웠나라고 할 정도로 생소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내가 아는 문제, 내가 겪어본 문제만 50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특히나 통합형이나 실무형은 굉장히 긴 지문을 읽어내야 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 기본적인 이해가 깔려져 있지만 아니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게 SMS의 특징이기도 했거든요. 자, 이럴 때 문제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보증은 무보증과 유사하다. 최소한의 보증은 무보증과 유사하다. 이 말 뜻이 정말 최소한의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것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무보증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보증을 요구한 고객이 만족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딱 읽어봐도 입에 걸리는 것 없이 넘어가죠. 보증을 요구한 고객이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그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켰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효율성을 위해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의 참여자를 최소화한다.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참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좀 복잡하고 뭔가 단계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실제 그 고객의 서비스를 받고 내가 서비스 품질 좋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고객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법률적 용어를 사용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보증 조건을 제시한다.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면 고객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자, 가장 좋은 것은 말은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설명하고 뭔가를 제시할 때는 듣는 사람이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하고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5번은 고객이 보증을 요구할 경우 다양한 상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에 대응한다. 자, 이건 저희 입장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 다 고려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해줘야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고객은 내가 뭔가를 요구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서비스하는 사람들,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태도가 바로 역지사지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은 5번을 읽자마자 나 배운 적이 없어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모듈 A, B 다 패스하고 이제 C까지 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정도라면 저는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선할 서비스 프로세스의 선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고객 지향점이다. 포인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있다. 고객의 시각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좋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강구해라 말씀드립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고객의 눈에 가장 잘 띄는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가? 어떤 프로세스가 고객이 설정한 성과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포커스가 고객에게 맞춰져 있죠. 자,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한 성과 기준에 어떤 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사실 4번과 5번이 상반된 내용입니다. 키를 고객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의 입장에 줄 것인가를 봤을 때 5번은 지극히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서비스 프로세스를 선정할 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에 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고객의 시각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중요한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서비스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서비스 품질의 특성, 왜 서비스 품질이 저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거야? 라고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좀 꾸준히 드렸는데요. 문제를 좀 다시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상황이랑 좀 이어져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그 파트 2 정리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6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